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 동안 결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식품업계 사업가였습니다. 한때 거래처 격리로 인해 일하고 있던 중에 우연한 만남을 통해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5년이 되었죠. 처음에는 사업이 잘 풀리다가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정도였지만 후에는 자신의 사업을 포기하고 형의 공장에서 일하는 도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했지만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을 때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불행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고 남편이 잘 대해주는 대로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느리가 어머니와의 관계, 시아버님과의 대화를 통해 소중한 가족을 강조하며 동서 간의 이해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하고 가끔은 어린애들보다도 더 별나다 싶을 정도로 샘을 내다니 정말 제 입장에서는 마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님께서 제게 용돈 챙겨주시는 것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성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생활비 돌려받는 거고 아버님 어머님이 애들하고 저한테 용돈 주신다고 제가 그걸 넙죽 받아먹기만 하겠어요. 당연히 용돈까지 쳐서 다음 달에 생활비를 더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꼭 어른들 안 듣고 계실 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참 형님도 염치 없기로는 둘째가라네요. 동서,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 돈을 준다고 덥석 받아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주셔도 자휴. 이건 어머님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돌려드려야지. 동서, 어른이 주시는 거 한사코 거절하는 것도 예의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그냥 받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해서 생활비랑 용돈 넉넉히 드리고 있잖아요. 경조사 비용도 우리 집에서 거의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돈 문제로 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좋겠네요. 형님은 돈 잘 버는 남편 잘 만나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돈도 남편 이야기. 형님은 자랑할 게 그런 거 말고는 없죠? 당신이 이해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집에서 불을 가리고 있고 싫어해서 입 다물고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서에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급적 어른들 앞에서는 싫은 표정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동서가 저를 시샘하는 이유는 아마 서방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서방님이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나 의욕이 없어서 대학에 가지 않고 고졸인 걸로 알고 있고 군대에 가면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고 보냈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 결국 형의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에요. 남편은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를 다 해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렵네요. 물론 남편이 게으르거나 한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에 열정 넘치고 공장에서도 잘 지휘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본인 선택한 남편의 성격이지만 남편은 말이 적은 성격이에요. 경영 실력이 뛰어나지만 영업과 사람 관리에는 좀 서툴다는 면이 있었지만 서방님은 바로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워 둘이 상호 보완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장 10개를 운영하던 그들은 공장이 100개가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호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남편이 형님 밑에서 일하는 것이 자존심상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자신은 남편의 월급만으로 가정을 운영하며 부업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겐 모든 일이 쉽게 보였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정작 시댁에서 사랑받고 싶어 노력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형님이 잘 하시네라는 말에 상처받았으며 남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자신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모두 처리하며 달러까지 벌어와야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형만 돌보고 기꺼이 모든 일을 이빠지고
자신에게 맡기자 동서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욕심쟁이였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동서의 행동에 놀란 것으로 언제나 성숙하고 성격이 좋은 자신이 참아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서는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과 허영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것이 계속되니 내색이나 그런 맥이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창과 소셜미디어 판매업을 시작했다. 남편은 식품업계에서 일하다가 그를 도와 쿠키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지만 서로 협력하여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면서 사업이 발전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자 남편 또한 위급 상승이 이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형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상이나 가능할까요? 이제는 아내를 통해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동생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며 얼마나 거만해질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동서가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속사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동갑의 동서보다 저희가 더 위에 있기도 했죠. 남편과 제 나이 차이가 6살이니까요. 손자들은 저희보다 6살이 많은 동서에 의해 경제적으로 약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안 서열로 따지면 저희가 높지만 6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서를 이렇게 간지러도 큰일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기 시작한 동서가 반말로 말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 지금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비찜과 잡채, 어머님의 생일상을 준비해서 일찍 와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그래요? 어차피 사업은 잘 아는 사람이 하고 어머님이 형의 입맛에 익숙하신 분이니까요. 동서는 일찍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많은 메뉴를 주문했는데 이미 먹었어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있으니 손 씻고 오세요. 같이 끝내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아직 그래요. 저는 화장실 가서 출장 다녀온 다음 고속도로 때문에 계속 있었더니 무슨 일이 있나 봐요. 피곤하네요. 시어머니도 곁에 계셔도 나이가 많아도 손님인 저에게 반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견물생심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요. 그런 화북한 분위기에서 다 같이 지내던 가족 사이가 갈라질 수 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폐악질을 막아줄 사람이 없고 돈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지 동서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무례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입는 옷이라며 주더라도 안 가져가고 옷을 많이 가져와서 형님, 몸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55 사이즈가 안 맞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들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앞에서도 망신 주고 깔깔대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옷 안 입으니까요. 어머, 이런 옷을 이거 한 벌에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생각해서 사온 건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 백화점에 못 가는 줄 알아요? 어른들 계신 데서 불을 끼우고 싶지 않아서 참기 마세요. 식구들 앞에서 이런 못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형님, 지금 나는 잘 나가서 비싼 옷을 사서 다니니까 삐지는 거예요. 언제는 내 질투심에 미쳐버린 여자를 만들더니 어머니도 그만해라. 미움도 너도 둘째가 있잖아. 너를 생각해서 비싼 옷 일부러 살고 왔는데 그럼 되는 거야? 어머니 사이즈도 안 맞는 옷을 사와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속이 뻔해. 그만해도 아버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해. 계속해서 큰아가 하는데 나를 딸처럼 귀엽게 대해주시던 시아버님도 삐익 웃으며 헛기침을 하며 내 서럽고 억울한 눈빛을 무시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아, 시부모님도 어차피 내 일에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걸 돈 앞에서는 가족이나 사랑도 없고 모든 걸 벌어야 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됐어. 동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동생의 평악질을 격려하기 시작했어. 물론 동생이 시부모님에게 돈을 쓰면서 불평을 했기 때문일 거야. 어머니, 다음 달부터 용돈을 3배로 올려줄 테니까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나는 아이와 지방 출장이 잦아서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부족했어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용돈을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을 거라 생각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시댁에 두고 평일에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 차로 데려다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지만 바쁘시다면 택시를 이용해도 돼요. 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서 용돈을 3배로 늘려주는 인간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매료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부 둘이 일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X가 눈에 띄게 늘어난 돈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하더니 시어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X의 아이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그뿐만이 아닌 X 시어머니는 집안일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 함께 SNS에 흘릴 사진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하러 다니는 게 일이라고 했죠. 소셜미디어 사업이 다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다 서운함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바로 김장 문제였어요. 어머니 동선에는 안 오나요? 걔는 바쁜데 어떻게 웃겠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예 부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뺀질뺀질이라는 게 보기 싫고 별 도움은 안 되었어도 오히려 시어머님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도 해주시고 일부러 일도 시키고 그렇다고 동서가 어른이 오라는데 안 올 사람도 아니었어서 그나마 참았는데 이번 김장에는 아예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였으면 제가 서럽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느라 허리 한 번 못 펴보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시더군요. 그거 다 했니? 얼추 마무리된 것 같아요. 현준이는 데리러 온대. 글쎄요. 내일 토요일이라고 해서 저만이라도 자고 가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엄연히 몇 사람이 할 일 혼자 거의 다 했잖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현준이 올 수도 있으면 데리러 오라고 해. 김치는 푹 익힌 것도 좋지만 막 단 것을 떼먹어야 가장 아삭하고 감칠맛이 나는 법이야. 아이들도 먹여야겠지? 그건 맞지만 이제 난 30대가 아니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체력이 너무 힘들어. 아이야, 그리고 가는 길에 현훈의 김치 좀 가져다 주고 내. 너희 동생은 생김치를 좋아해서 김장한다고 해서 꼭 가져다 줘야 한다고 언제나 정해놓더라. 너희가 가는 길에 가져다 줘나 아내가 내일 가져다 줄 테니까 꼭 오늘 씹어 먹고 싶대. 아이야, 동생이 어린애냐고 왜 그런 말 안 되는 소리를 다 듣고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야, 넌 집안일로 바빠서 애정도 못 받아준다 해도 얼마 전에 동생이 너한테 가방도 사줬다며 그 값이 크다고 생각해서 다니는 거라도 싫다고 했다고. 그 가방이 수상해서 포장조차 안 했어. 난 필요 없어. 요즘 사람들 너무해서 이런 걸 받아. 얘는 어찌 그 결에 얘가 흥분하는가? 내가 언제 너를 능가하겠다고 전한 소리지. 운 아이덴터파이 센턴스 프래그먼트 인 더 인포트. 역신의 형평성을 정부의 난제 문제를 보고 눈물 흘리네. 너 이제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니까 너도 거의 이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점점 더 열띤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자기들이 돈을 잘 벌어들이는 둘째 며느리가 예쁘면 본인들께서만 예뻐하시면 될 일이지 왜 그러기 싫다는 저까지 끼워서 신현호를 제시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면 씀씀이가 해퍼진다고 하잖아요. 동서도 그랬어요. 특히 인스타질을 한다고 집에 붙어있지를 않고 노다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게 바빠진 동서는 자기들끼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좋고 비싼 인스타 맛집은 다 탐방하고 다니고 제주도부터 강릉 최고급 펜션까지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하와이, 괌, 푸켓 해외 유명 휴양지까지 모두 섭렵하고 다녔죠.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비즈니스석의 풀빌라 아니면 4성급 이상의 호텔 전용 가이드까지 저렴한 동남아 패키지랑은 비교도 안 되는 퀄리티의 여행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벌이가 적은 건 아니었어도 우리 부부는 워낙 둘 다 검소한 성격들이라 돈이 있어도 안 다니던 게 해외여행이었는데 역시 비싼 게 돈값은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색다르고 호화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은 좋았으나 가기만 했다 하면 꼭 빈정상을 일이 생겨서 남편과도 싸움이 날 정도였는지라.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난 안 갈래. 이번에도 갔다 하면 자기 돈으로 여행한다고 똥똥거리면서 사람 스트레스 줄 거 뻔한데. 차라리 내 돈으로 갔음 같지? 싫어. 요즘 겨우겨울이어서 사장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돈으로 가려면 빡세지.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여행 안 가면 죽어 굶어. 당신도 동서 돈 쓰는 거에 혹해서 이래? 아, 뭘 또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애들도 여러 곳 처음 시켜주고 하면 그게 다 문화공무원하고 뭐 하냐. 언제 당신이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애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애들 괜히 그런 거 잘못해줬다 버릇 망친다면서. 반대한 사람이 당신 아니었어. 제주도는 안 되고 하와이는 된다는 심보는 뭐야? 아니 그냥 남의 돈으로 공짜 여행하는 거에 혹해서 그러는 거지? 왜 애들 핑계를 대? 당신이 제일 신나서 좋아해 놓고. 아,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당신은 가기 싫으면 뭐 어나라도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와이프가 이렇게나 싫다는데? 한 번쯤은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형제간 우애까지 상어를 했어. 당신 정말 애처럼 왜 이래? 남편까지 이렇게 말하니. 제가 진짜 속 좁은 여자라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 남편도 더는 말하기 어려운. 형제들이 부모님을 모셔 어디론가 다녀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면 끝없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냥 부모님을 돌보는 데에 좀 기여주면 안 돼. 라는 말들이 빈번히 나왔고, 만약 너도 가라라고 하면 나 혼자 가기 싫어. 혼자 가면 부모님도 걱정할 것 같고 아깝기도 해. 제대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진정 익숙해진 모양이었죠. 항상 말했지. 남의 돈으로 사치스럽게 행동하지 말라고. 내 돈으로 하면 나도 알아서 따라다닐 테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 하니까 진작 한몫 먹고 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시국이 어렵다 보니 사업 운영도 힘들어졌고 남편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줄 때 가장 아끼지 않는 타입이어도 당연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SUV를 대여해서 국내 여행을 간다며 권유해왔다. 목적지는 강원도였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옛날 언니 동생이 선배 때문에 딱 걸렸어요. 이모가 하라려더라고요. 오빠 새로 사들인 차량이 9인승이라 우리 집사람들까 함 아마 꽤 초과할지도 몰라. 아깐 큰아빠 이번에야 자식들이랑 남편 데려보내줘라. 윽삼 엄마님 집정원 손질 좀 부탁드릴까. 그런데 잡초가 막 우글우글 자라서 말이야. 너 평소에 여행 다니는 거 싫어하던 거 아니 있었지. 여행 같은 건 이젠 싫어하는구만. 남편도 곁에 서 있어만 내용이 들려였었나봐. 그래 미행덜어야 넌 여행 이젠 싫어하는구나. 앉을 줄 알았지. 자식들을 이끌고 나간 거야 했었을까. 우리 남편만 보내면 돼. 더동서방이 말하는 것도 대로 정원 작업 좀 맡기겠니 보여놨으면서도 내심은 미안하던가 보다. 제 입을 들리지 않았던 거랑 선뜻 차 타라 디게 이정이 하면서 갈라인 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줌마 꼰대 들어 불렀던 거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 느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속으로 반쯤 어떤 나도 심POS 한 것 같았죠. 내 돈으로 하면 나도 알아서 따라다닐 테니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 하니까 진작 한몫 먹고 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시국이 어렵다 보니 사업 운영도 힘들어졌고 남편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줄 때 가장 아끼지 않는 타입이어도 당연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SUV를 대여해서 국내 여행을 간다며 권유해왔다. 목적지는 강원도였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가 제 입으로 안 갔더는데 간이다 같이 오지 말라고 한 거랑 똑같은 줄 알았지요.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동 형제, 아이들,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남아집에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밥을 먹고
아이들을 늦게까지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밤늦게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슬퍼. 어떻게 아이들까지 떠나 보내줄 수 있어?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지? 섭허하면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잖아. 내가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잖아. 평소에 캠핑에 같이 가지 않는 남편이 왜 이래요?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부부도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남편은 최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자 어머니께서 내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선택한 파트너가 잘못됐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물건에 칼을 휘두르며 떠들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목소리도 안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죠. 드디어 전화를 끊기만 했고 이어서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끝내 쉴 수 있는 곳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서너 시쯤 남편로부터 다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또 술주정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리고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왔던 거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통화 목록을 보려는 찰나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또 걸렸어요. 여보세요. 이현준 씨 가족분인가요? 제가 아내인데요. 여기 강원도 강릉경찰서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새벽녘 강원도 강릉의 계곡 비탈길에서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가 전복되어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났대요. 사망자는 성인 1명이었고 시체 상태가 매우 망가졌다고 합니다. 남편과 부인 그리고 시부모님 추정이 된다고 해요. 차 안에 있던 소지품 중 신분증으로 겨우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의 원인이 무척 날쌔 빠질 문제도 있고 사고가 아니라 사고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더군요. 원래 수사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거니까 부검에 동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조사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마음이 식은 죽 먹은 듯 했어요. 사업의 성공을 통해 가정 내에서는 조금의 갈등이 있었으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부모님처럼 여겨졌던 분들과 내 남편이자 동생이자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절망적인 심정이어서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현실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를 것 같았고 깨어나면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왜 그렇게 많이 잠을 자냐 라며 타박할 것 같았어요. 물론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동서와 동서의 아이들은 타고 있는 차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있었다면 차에서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대적인 수색을 하였지만 발견할 수 없어 실종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밤에 동서가 울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동서, 어떻게 된 거죠? 무사한 거 맞죠? 형님, 죄송해요. 다 탓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바로 경찰을 불러 동서가 진술하도록 조치했어요. 동서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은 제가 짐작했던 대로 동서의 아이들을 일찍 재웠고 어른들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동서 본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취방에 들어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였어요. 기억이 불분명해서요. 보통 기억하는 것은 남편이 자주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시부모와 서방이 말리는 소리가 밖에서 시끄러웠어요. 나중에는 말리다 하다가 결국 가겠다고 했고 그 순간부터 조용해져서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끊어졌죠. 하지만 더 심하게 놀라운 점은 블랙박스도 없었던 것이고 동서가 차를 몰고 가족들을 태워 강원도까지 갔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동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4명 모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종결되었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인은 넷이고 상주 3명 중에 하나뿐인 제가 최악의 상황이었죠. 일주일이 넘도록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혼자서 4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그동안 동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울음소리를 지르며 혹은 쓰러지며 병원에 실려가서 물을 먹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마음은 동서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라서 전 전혀 동서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동서의 딸들은 우리 아이들보다 어립니다. 가장 큰 딸은 이미 7살이에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은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노는군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운 제 자식들이나 모든 것을 모르고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동서의 아이들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딸에게 동생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녀는 말없이 동생들을 챙기며 7살인 사촌 여동생과 함께 휴대폰을 보며 노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고 힘이 빠져 졸음이 밀렸죠. 그동안 큰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민지가 찍은 동영상인데 엄마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동서 7살짜리 딸이에요. 요즘 어린이들은 유튜브나 틱톡에 큰 관심이 있잖아요. 동서의 큰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스마트폰 개통은 허용하지 않고 옛날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어요. 민지는 가족이 모이면 항상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큰딸이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 멍하니 스마트폰을 받아들였죠. 동서의 딸이 자는 척하고 몰래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노는 장면을 찍어두었던 거예요. 평소 애용하던 거치대를 창문에 세워두고 찍고 있는 채로 아이도 그대로 잠이 들었는지 꽤나 오랫동안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서의 진술과 달리 영상 내내 동서는 술은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었고 제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진술과 똑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쯤 되면 동서가 갑자기 저머나 내일 중요한 바이오랑 약속이 있는데 깜빡했네 라며 그 시간에 돌아가야 한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술 한 잔도 안 마신 동서가 술 취한 사람들 상대로 음주운전을 붙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 많이 취해서 걔도 익숙치 않고 험하고 아예 아주버니 운전 잘 하시잖아요. 전 시력이 나쁜데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운전 못해요. 여자랑 운전도 잘 못하고 그래도 단속이라도 걸리면 요즘은 얄짤없던데.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출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형사님, 신상 가방 하나 뽑아주실 수 있나요? 그걸로 잘 달래고 싶어요. 이야기해보시면 형사님도 더 이상 질투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빠져나갈 때 꼭 술을 깨시고 가세요.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위험해요.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을 뿐 타지는 않고 창문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고 아씨가 탔어요. 아버님이 민지가 자고 있어 조용히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았다며 거짓말이에요. 아버님도 시력이 좋지 않으세요? 급히 길 안내나 찍어주세요. 아침이 밝아오면 교통이 막힐 텐데 정말 당근마저 황당하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취한 것 같아요. 잠든다면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단정히 귀신으로 술에 취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한숨을 들 것이고 서울에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단정하였더라면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도 남편이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면 동일하지. 결국 차를 타야겠다며 고집했지만 올렸다 놓았습니다. 취한 상태로 비탈길을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겁니다. 정말 놀랐던 것은 차량이 떠나고 나서 화면이 꺼긴 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동서은 가지 않도록 가족들을 조종하면서 자신은 술에 취해 딸의 방으로 돌아가 편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난 주인공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동서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서가 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증거는 부족하지만 동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정 과정은 계속되어 갔습니다. 양심적 고의로 인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아 최고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내려졌고 여자의 변호인진은 억대의 변호인진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억대의 변호인진을 쓴 그 여자는 결국 고작 금주운전으로 1년 6개월 징역형과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으며 4명의 인간을 하늘로 보내고 남은 하나는 죄를 인정받지 않고 구속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감옥에 있어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기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감옥 내에서 나에게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걸어내 나와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날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니? 나를 봐라.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는지 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그 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그녀의 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자비할 정도로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 돈인가요? 무죄 유전 무죄,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한가요? 이제는 누구나 믿을 수도, 무엇도 만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오늘도 그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주어 저와 제 아이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발 기도해주세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못했던 얘긴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이제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